여러분은 한국이 경제전쟁의 전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이 실은 세계 초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대한 장기판이라는 점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미중 무역 갈등이나 환율 폭등 같은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진 탓일까요? 이제는 그 소식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갈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쬐고 있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무역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수출길이 막히면 기업부터 무너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두 경제 거인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보는 미국, 시장은 중국, 양쪽 모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이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국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반도체, 그리고 통합 패권을 둘러싼 이 싸움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로 다가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무역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어제까지 호재였던 것이 오늘은 리스크가 되는 세상입니다. 한국처럼 중간재와 첨단 기술의 강점을 가진 나라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계가 경제 질서의 재편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한국은 생존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싸움은 관세가 아니라 기술과 통화다. 패권이란 단어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군사력이나 무력 충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패권 전쟁은 총과 탱크가 아닌 칩과 코드, 그리고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본질은 결국 기술과 통화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포문을 열었던 이 싸움은 이제 반도체라는 실리콘 조각과 디지털 화폐의 코드 속에서 더욱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 재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서 미국의 전략에 깊이 연루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과 기술 규제는 한국에게 기회인 동시에 압박이 됩니다. 이른바 치포 동맹으로 대표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력은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뇌관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에 맞서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며 내부 소비를 확대하고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독자적 경제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시에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달러의 패권에 맞서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만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질서에 도전장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은 위안화와 달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외환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기술과 통화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현대 패권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기술과 달러를 무기 삼아 질서를 구축하고 중국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 합니다. 한국은 이 두 갈래 길 위에서 기술 생산국이자 무역 의존 국가로서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은 곧 전략이며 통화는 권력입니다. 이 무기화된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택을 피하는 외교적 모호성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를 보는 눈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은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가? 한국은 늘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을 사이에 두고 한국은 안보와 경제라는 서로 다른 축 위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줄타기의 기술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전략의 근본적인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콘텐츠, 여행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한국이 외교적 선택 하나로도 얼마나 큰 경제적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서지 않는 중간지대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 수호를 위해 한국에게 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적 의존을 무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범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치포 동맹은 모두 중국을 배제한 채 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이 구상에 참여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은 강화됐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긴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술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서서 정치적 동맹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는 세분화된 블록화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처럼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어느 한쪽에서도 우호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중견국인 한국이 생존하려면 이제는 명확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외교는 더 이상 수동적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능동적 경제 전략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더 문제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미중 패권 전쟁 그 자체보다 내부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반도체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균열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높은 부채에 허덕이며 국가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장기 정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실업은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15에서 29세 실업자는 120만 명에 육박하며 실질적인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기도 합니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청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 구조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들은 취업 대기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그중 60% 이상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 금리 상승 시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합니다. 문제는 한국인 대부분이 자산의 80%를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위축과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성장률은 이제 1%대로 내려앉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인데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체질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정체, 혁신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기술 없는 성장, 사람 없는 노동시장, 혁신 없는 산업 구조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넷째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국내에서 창출하는 고용이나 내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생력과 기술 기반을 확장할 여지가 크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는 수치상으로는 아직 정상 범주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체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전의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기적인 충격이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외부 요인 탓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간 누적해온 구조적 병폐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생존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금 세계는 디커플링이라는 낯선 단어로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기술, 안보, 통화, 외교를 중심으로 서로의 경제적 연계를 끊어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강제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 어느 한쪽을 완전히 등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다변화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과 시장을 다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남아, 유럽, 중동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대상국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아세안 FTA 강화, 중동 인프라 사업 확대 등이 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변화 전략이 충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중간자에서 중재자로의 전환 역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수동적 태도였다면 이제는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산업과 경제 협력의 틀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데에서 실현됩니다. 예컨대 디지털 무역 협정, 탄소 감축 협약, 반도체 국제규범 제정 등에 있어서 한국은 협상 테이블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자립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기술을 받아들여 활용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이제 독자적인 R&D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 민간과 공공의 R&D 투자 확대, 그리고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이 병행되어야만 우리는 외부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외교도 이제는 경제 외교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다루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제 협정은 곧 안보 협정이고 통상 전략은 곧 외교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술과 자원을 수입하는 경로,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는 시장,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는 파트너 모두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국과의 외교는 이제 통상과 금융, 기술, 표준을 모두 포괄하는 입체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화 보유와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1997년 한국은 외환 보유고 고갈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는 하나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확보 능력은 국가의 최후 방어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 수지, 자본 수지, 투자 유치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달러는 단지 교환 수단이 아닌 국가 신뢰의 지표이자 경제적 주권의 상징입니다. 고용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력직 우대, 공채 폐지, 인턴 전환율 저조 같은 말뿐입니다. 이들은 대학에서 수년간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졸업했지만 졸업 이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장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이며 미래 세대의 좌절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종종 강조하지만 이는 과거의 논리입니다. 오늘날의 대기업은 구조조정과 디지털 자동화를 통해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뽑기보다 아웃소싱,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면서 고용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 혁신 생태계입니다. 기술 기반의 창업 환경,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정책 금융,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제도가 청년을 위한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여전히 대학은 시험과 스펙 중심이고 현장 실무나 산업 수요와 연계는 매우 미약합니다. 기업은 일할 준비가 안 된 인재라며 채용을 꺼리고 청년은 경력을 쌓을 수단이 없다며 좌절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 맞춤형 교육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독일식 도제 시스템이나 북유럽의 직업교육 모델처럼 교육과 고용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학위 생산 공장이 아니라 청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실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마지막 선택으로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포화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외식업, 카페, 편의점 등 자영업의 진입 장벽은 낮지만 성공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빚을 내 창업하고 실패 후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창업 지원금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즉, 진입 장벽은 높이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육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업은 꿈의 실현이지만 사회가 실패의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야 진짜 창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한 월급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 성취감,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 기업, 새로운 기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국가가 기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청년이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해외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들은 더 이상 백수가 아닌 미래를 여는 창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히 외부에서 들이닥친 일시적 충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마치 오래된 댐이 점점 쌓이는 수압에 금이 가기 시작하듯 한국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환, 부채, 고용, 기술,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으며 정부도 민간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배 위에서 각자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위기인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경기 순환 사이클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순환이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짝 정책이나 임시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술, 외교, 교육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야 하며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생존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존 틀의 해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봉해온 경제 성장 모델,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 기반 경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기술 기반 자산 형성이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 기업, 노동계, 교육계 모두가 기존의 이익 구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외 의존도 축소입니다. 지금 한국은 원자재, 기술, 통화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을 자립하며
위기 시 외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단지 외교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정된 통화, 자립된 기술, 균형 잡힌 외교는 21세기 중견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성장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중장년층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도전할 수 있으며 노년층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경제 강국의 기준입니다.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견디며 겨우 숨을 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틀을 짜서 다시 뛸 준비를 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